반갑습니다. 장정익입니다. 네, 제가 춘천 혁신 포럼 할 때 한 2, 3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강원도에서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때 혁신가들 모이셔가지고 외국에서도 오시고 그런 활기찬 그런 토론의 분위기를 봤는데요. 이 호반의 도시 춘천이 항상 오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와 보니까 이게 우리 네트워크 이사장님 그 개회사가 가장 혁신적인 최단기간의 그 개회사 아닌가, 대단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0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연이 돼가지고 40분으로 줄여서 말씀을 제가 드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프로그램 보니까 대단히 알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핵심적인 우리 국민들의 문제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돌봄의 문제이고, 두 번째 주거의 문제, 세 번째 이제 기후 위기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연대영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프로그램을 아마도 시군 단위에서 이렇게 알차게 포럼을 준비하는데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문외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대단히 반갑고 기쁘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리고,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국정기획위원회 사회연대영재 TF에서 15명의 기획위원 전문위원 모여서 논의하고 고민했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50분 맞춰서 준비를 한 내용인데요. 우선 우리 사회연대경제가 제가 먼저 속한 그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1분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 1분과에는 그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부 이렇게 4개 부처를 관장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 하나만 보더라도 국가 예산이 200조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가 예산의 내용은 700조 조금 넘는데, 그 중에서 200조면 진짜 들여다볼 게 너무 많은데, 사회연대 경제는 그 예산 규모 다 긁어 모으면 10개 부처 이상 다 긁어 모아도 지금 윤석열 정부 때는 1,000억 정도 됐고, 그 문재인 정부 그 말기 때 가면 한 3,000억 정도 좀 넘는 수준이거든요. 현재의 그 예산 규모는 매우 미미하나 또 미미하지만 시민들의 그 참여를 통한 그 경제활동의 그 규모나 또 질적인 그런 임팩트는 그 예산 규모에 비해서 수십 배, 수백 배 이상 될 거라고 저희는 사회연대영재 쪽에 일하신 분들은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기획위원회의 사회 1분과에 있었던 제하고 몇 사람 같이 이게 TF를 구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제 1분과, 경제 2분과, 사회 2분과, 4분과의 기획위원, 전문위원 모여서 이렇게 TF를 구성해서 운영한 결과를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TF의 팀장은 경제 1분과장을 맡으셨고, 또 기재위 간사도 하시고 계시는 정태호 의원님이 맡아서 하셨는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매우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사회연대 경제가. 뭐 여러 조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행복추구권하고 그 119조 2항에 있는 뭐 우리가 그냥 간략히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행복추구권은 우리 사회연대 경제의 본래의 정체성, 철학 측면에서 보면 어떤 조직의 재무제표의 성과보다 조직에 참여하는 사람의 성장, 역량의 함양, 이걸 매우 중요시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 조직 운영의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조직 운영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그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그것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회연대 경제의 두 번째 특징이고, 마지막으로 사회연대 경제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정체성이 결국은 이 행복 추구권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나, 사람 중심에 아무도 낙오되지 않는,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권리를 누구나 다 갖고 있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그러한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 국가뿐만 아니라. 이런 게 이제 저희 사회연대 경제 하시는 분들의 기본 철학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헌법 정신하고 맥이 닿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경제민주화 조항을 들여다보시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경제 주체 간의 그 착취 활동이나 또는 강제 활동이 아니라 균등한, 평등한 그런 교섭, 협상, 이런 게 조금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게, 농협도 그런 입장에서 만들었고, 소비자 협동조합 옛날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소상공인들의 협동조합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늘도 제가 중소기업 협동조합, 그 슈퍼마켓 협동조합 어렵게 하고 있는 곳을 갔다가 오전에 보고 왔는데 매우 어렵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제가 응원하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조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안 되는 게 노동자 협동조합이거든요. 기업의 주인이 종업원이 될 수가 있고, 이 종업원이 기업의 주인이 되면 인생의 3분의 2 이상의 시간을 그 직장에서 보내는데, 그 직장에서 동료들과 더불어서 함께 일하는 그런 기본적인 소유 구조, 의사결정 구조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회연대 경제에서 그 노동자 협동조합 종업원 소유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게 바로 저는 경제민주화에 인간이 도달하지 못한 궁극적인 과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 119조 2항 경제민주화가 사회연대 경제하고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 40분 훌쩍 넘을 것 같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 국정 비전, 국정 원칙, 그 다음에 5대 국정 목표, 23대 추진 전략, 그 다음에 123대 국정 과제, 그리고 564개 실천 과제,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드디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국조실에서 공포가 됐고, 저희 8월 13일 날 그 대통령께 보고했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제가 확인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300페이지가 좀 넘는 내용인데, 그 564개 실천과제의 세부 이행계획까지 다 포함하면 한 18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 1800페이지에 각 그 해당되는 그 국정과제의 정부 부처가 있는데, 부처의
전달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123대 국정과제의 대국민 공개용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그 사회연대 경제 국정과제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에 81번째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비전과 그것을 사회연대 경제가 매우 잘 실천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좀 적어놨고요. 국정원칙 3가지 세트의 국정원칙이 있는데 국정원칙도 사회연대 경제의 그 실천 원칙과 매우 유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이 내용은 뭐냐면 81번째 국정과제 사회연대 경제 국정과제 사회연대 경제 성장에 관한 내용인데 그것 말고도 사실은 10개 부처에 다양하게 사회연대 경제에 관련된 정책 꼭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회연대 TF가 그걸 다 할 수는 없더라고요. 결국은 뭐 잘 아시다시피 국정기획위원회가 뭐 짧은 시간 내에 하다 보니까 다 포함을 못 시켰는데, 예를 들면 통합돌봄이 매우 중요한 한 이슈인데 저희 그 사회 1분과에서 다뤘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그 담당 국장, 실장 설득하느라고 너무 힘이 들었는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결국은 기본적으로 그 방문진료, 방문간호, 그 다음에 방문요양, 주의하관 보호와 이게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그럼 그것을 결합적으로 해온 경험을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는 의료사협이 유일하거든요. 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선도사업, 또 시범사업, 거의 한 88개 정도의 시범사업의 결과에 가장 우수한 사례가 전주, 부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거기 전주 의료복지사협, 부천 의료복지사협이 핵심적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의료복지사협이 너무 힘들어요, 재정적으로. 왜 힘든지 아시죠? 항생제 먹지 말라고 처방해 주니까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주민의 건강의 관점에 있지, 의사의 이익 추구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현재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공단의 수가가 해이별 수가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의사의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하는 시간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수가 체계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주치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을 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혁신이에요. 여러분, 의료법에 방문 진료가 불법으로 그동안 되어 왔던 거 아시죠? 의사의 기득권 때문에. 이게 지금 개정이 됐어요. 통합돌봄으로. 이게 다 혁신적인 건데, 그러한 주치 제도는 즉 환자 중심 가치 기반 보상 체계로 바꾸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지금 그 전문의가 많고 일반의가 별로 없는 그런 기형적인 구조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혁신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선도적으로 해왔던 것이 의료복지사협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의료복지사협을 그냥 하나의 민원위로 취급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의료복지사협은 통합돌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하는 민간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파트너로, 동반자로 설정을 하면 주민 참여가 좀 더 촉진될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하고 그렇게 주장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그 국정과제에 딱 한 줄 집어넣습니다, 제가.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등 공익성 서비스 기관 육성을 집어넣습니다. 국정과제. 네. 그거 집어넣는데 20일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그 사회연대 경제의 그 가치를 증명해내야 되고 주장해야 되고 입증해야 되면 제가 얘기가 길어집니다. 이게 지금 14개의 국정과제입니다. 14개 국정과제에 그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갔어야 되고 일부는 들어가 있고 어떤 거는 톤 다운돼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여기 있는 것들을 우리가 챙겨야 될, 특히 그동안 문재인 정부까지 사회연대경제 협동조합은 사실은 좀 하기 쉬운 것을 중점적으로 해온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의 시민들이 매우 힘들게 어렵게 생각되는 문제, 오늘 지금 얘기되는 돌봄, 주거,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일의 질 개선 관련된 그런 사회연대 경제는 이거를 하기가 쉽지 않아서 사실 좀 뒤처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도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희 그 TF에서 국정 과제의 목적을, 사회연대 경제가 왜 필요하냐, 사회연대 경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 시민들의 다양한 그 1토와 3토에서의 문제를 좀 혁신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조직 아니겠냐. 그래서 대안적 경제 조직 아니겠냐. 특히 내수가 매우 부족한 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내수 성장 전략의 핵심 방안의 하나로 우리 사회연대 경제를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시민 체감형 사회연대 경제를 육성하겠다는 방향을 정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결국은 양적 질적으로 고용이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유럽처럼 정부 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로 사회연대 경제가 각 미션 중심의 그 사회연대 경제와 이렇게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저희가 방향을 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실천 과제를 넣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시민 중심으로 가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부처별로 이렇게 쪼개서 고립 분산된 그런 정책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행안부 하면 마을기업 지원법 결국은 만들었어요. 네,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네. 또 행안부 공무원이 지정하는 그런 근데 사실 마을기업의 앞으로의 방향은 법인격이 협동조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협동조합 정책의 하나로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마을기업은 행안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또 협동조합은 기획조정부. 이런 식으로 각 부처가 그 인증이나 지정 방식으로 정책을 피고, 거기에 이제 마을기업 전국협회, 사회적 기업 전국협회 이렇게 해가지고 각 당사자 조직 전국협의회, 시도협의회, 시군협의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 좀 다양합니까? 미션들이? 저는 저게 이제 앞으로의 사회적 경제는 시민들이 3토에서 아이 돌봄과 어르신 돌봄 친화형 주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거 정책, 주거에 대한 사회연대경제 접근이 협동조합주택과 사회주택이 있는데, 이 사회주택, 협동조합주택과 보건복지의 지역사회 통합돌밤이 결합돼야 나타나야 되잖아요. 거기에 또 에너지 전환도 결합되어 나타나고, 그럼 뭔가 통합 조정하는 그런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저희 기본 입장입니다. 시민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의 사회연대경제를 그 임팩트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통합 조정기능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부처별로 이렇게 할거주의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사회연대경제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지속가능한 금융인데요. 이 지속가능한 금융은 정부가 정책금융을 신보나 기보를 통해서 보증서 발급을 통해서 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냥 완전히 씨를 말리게 했잖아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이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못했어요. 해야 되는데 좀 못하고 말았어요, 결국은. 그래서 저희는 연대경제 신협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시민 참여형으로. 그 다음에 사회 연대경제 기업들이 조합원이자 예금자이자 대출자 역할을 하는,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이 사회연대 금융의 핵심적인 그런 실천 이행 과제이고요. 참으로 이제 제가 좀 늦게 말씀드립니다만은 명칭을 우리 정태희 의원님이 그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을 발의를 하시는데 명칭을 사회연대 경제로 바꿨어요. 그리고 TF 명칭도 사회적 경제 TF에다가 처음 출발했다가 중간에 이제 사회연대 경제 TF로 같이 논의해가지고 결의를 해서 바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연대 경제라는 명칭은 EU를 빼고는 OECD, ILO, UN 다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맥락이 있습니다만은 아실 분은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 세 번째는 사회연대 경제 정책 그러니까 지능 정책의 패러다임을 그동안에는 사실은 설립 지원과 비용 절감 정책이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설립 지원, 비용 절감. 협동조합 설립 몇 개 했습니까? 라고 하는 게 성과지표. 인증, 예비 인증 몇 개 했습니까?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이 주 지원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설립 지원 중심으로 가면요, 임팩트가 별로 안 큽니다. 다 소규모 영세 기업 수준으로 와요. 그러면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기 힘들어요, 이쪽에. 저는 보건복지부의 자활기업 육성 지금 인프라 자활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쭉 있지 않습니까? 그걸 혁신해야 될 시점에 이미 지났다고 생각해요. 빨리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계속 영세 소규모 자활기업을 설립하는 방식의 왜 저소득층 고용을 만들어내냐고요. 훨씬 더 큰 규모의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한 그런 사회적 기업이 고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마중물을 더 주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조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센터를 비롯한 중간 지원 조직의 문제가 좀 크다고 저는 그렇게 사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성장 중심으로 좀 가야 된다, 임팩트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야
전문적인 인력이 와서 성과가 더 날 수 있다고 보고요. 문제 해결이 좀 더 용이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 인건비 지원인데, 인건비 지원을 취약계층 55세도 고령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다 여기 계신 분들 상당히 고령자, 그리고 취약계층이에요. 그런데 55세 고령자나 중증 발달 장애인 한 명을 고용하나 인건비 지원금은 똑같아요. 후자는요, 엄청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제가 대학원에 대학원생 한 분이 발달장애인 두 명이 있는데 얼마나 제가 어려운 걸 알아요. 그분의 그 고민. 근데 지금 그러한 사회적 기업 지원 정책 2천억 가까이 되는 돈을 그동안 그렇게 써왔는데, 전면적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저희 기본 성장 정책의 핵심이고요. 특히 매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특히 공공조달, 진짜 스케이트장을 만드시면 이 스케이트장의 유지 관리하는데 사람을 쓰는 일에 여기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그 벤치마킹은 작년 파리 올림픽이 사회 책임 조달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였거든요. 7,000개 이상의 사회연대 영재 기업을 하고 계약을 했어요. 네. 거기서 시간적으로 다 계약을 하더라고요.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 장애인을 비롯한 가령 예를 들어서 호텔을 여러 가지의 청소나 그다음에 세탁이니 이런 것까지 다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노동 서비스를 활용하는 그런 사회 책임 조달을 저희 우리 사회적기업진흥원이요, 그런 면에서는 조직적인 혁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요. 업무 혁신. 예를 들면 사회연대영재 기업들의 공공조달에 참여가 영세하니까 같이 협력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사회연대영재 기업의 공공조달 지원팀 없어요. 네, 없다고요. 돌봄,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사회연대영재 기업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팀 없어요. 사회주택 협동조합 지원팀 없어요. 판로 지원팀, 성장 지원팀 무슨 이런 건 있지만 제도별로 협동조합 지원팀이 있지만 그렇게 미션별로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정기획위원회 하면서 구청은 다 문제별 문제 해결 중심, 미션 중심인데 해당 관련된 정책, 법령을 잘 알아야 되는데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요. 물어볼 사람들이. 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에너지 전환, 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주택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중간지원 조직이 특히 광역 진흥원은 전국 단위 조직은 그렇게 미션 중심으로 조직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번째는 법을 사회연대영재 기본법을 올 연말에는 반드시 제정을 통과를 시키겠다는 게 우리 정태우 의원이 기재위 간사니까 불행히도 기재위 위원장이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십니다만 경북 출신 의원, 국힘 의원이시기 때문에 난관이 예상됩니다만은 슬기롭게 통과를 시킬 거라고 보고, 민주당의 입법 추진단도 만들어졌고 또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그런 통합 조정과 그런 연대 금융에 대한 지원 체계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거버넌스도 구축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나 사회적 기업 육성법도 좀
바꾸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고 해서 넘어가고 첫 번째 넘어가고 두 번째 협동조합 기본법 제가 협동조합학회 회장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의 가장 큰 혼란 문제 중에 하나가 일반 협동조합을 영리법인으로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상법상 회사법인에 관한 규정을 다 도입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기본 그 조직법의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데요. 조직법의 그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민법에 있지 않습니까? 그 비영리법인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요, 잉여가 남아도 배당을 못하게 돼 있어요. 비영리니까. 영리 배분 금지 조항 때문에 있죠. 그러니까 이윤 분배 금지 조항.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도 사실은요, 3분의 1 범위 내에서 배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민법에 비영리 법인을 준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유연성이 없어요. 근데 반면에 일반 협동조합은 상법에 회사법인을 유한 책임 회사를 지금 준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개별 소유화되어 있고 세법도 법인세, 배당세 이것도 다 상법상 회사법인.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협동조합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합원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비즈니스. 그래서 왜 조합원 비즈니스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미국 자본주의 경제의 첨단인 미국에서도 협동조합을 영리로 규정하지 않고 상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상호성 법인으로 규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딱 하는 겁니다. 조합원하고의 거래를 했어요. 조합원한테 예를 들어 소비자 협동조합 물품을 팔았으면 그거는 세제 혜택이 들어가요. 그런데 비조합원한테 물품을 거래해서 수익이 남았다. 그거는 주식회사하고 똑같이 세금 부과, 보험세 부과합니다. 이렇게 나누어요. 조합원 비즈니스는 그렇게 주식회사하고 구분해서 대우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협동조합 제도와 세법의 합인 사항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게 큰 공백이어서 지금 어떤 경향이 있냐면, 협동조합 그 조합원 비즈니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합원들이 동업해가지고 1인 1표로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나눠갖자, 이렇게 좀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연대 기금, 그 다음에 미래 세대를 위한 비분할 적립금, 이런 거에 지금 축적이 안 되고 있어요. 즉 협동과 연대의 그 전통이 축적이 안 되고 있다. 그게 이제 법적인 문제. 그래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이 춘천에 계신 오늘 그 포럼의 주제가 여기 딱 여기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취약한 분야인 거죠. 저기 의료 돌봄, 지금 의료 사업 전국에 30개밖에 없어요. 30개. 한 6만 조합원이에요. 6만. 이재명 정부에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조합원 10배, 한 60만으로 늘어가는 게 제 정말 꿈입니다. 60만. 근데 우리 임정환 회장님은 300만 원 가야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정말 기대합니다. 그 연합회 세 분이서 정말 고분분도 힘들게 어렵게 하시는데 그
공익적 역할을 하는 그 민간의 그 노력에 대해서 정부가 화답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저는 기대하는데 그 측면에서 변화가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 사회적 기업 협의회, 마을 기업 협의회 이런 게 아니고요. 협동조합 협의 이게 아니고요. 저렇게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고 문제를 같이 풀기 위해서 맞대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넓게 미션을 좀 넓게 잡고 이렇게 제가 지금 한 6가지 정도로 연합회 이외에 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렇게 시민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당사자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희망이고요. 중간 지원 조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비스 수혜자들이 좀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그리고 100% 정부 지원 받아가지고 운영되기보다는 조금 10%든 20%든 그런 자부담이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민 참여형 연대영재 신협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말 사회적 예금자, 사회적 투자자들이 커서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가 저를 포함해서 사회적 상속을 처음으로 할 수 있는 부가 축적되어 있는 세대거든요. 네. 근데 그런 마음을 이렇게 모은다 그러죠. 영어로 모빌라이즈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마음을 모으는 그런 혁신적 사회적 금융기관이 없어요. 네. 투명하고 진짜 성과를 투명하게 보고하고 그 성과를 내는 혁신적 중개기관이 좀 만들어지면 우리가 정부에 그렇게 크게 기대지 않아도 정부는 그냥 마중물 역할 밑에 가장 밑단에만 좀 깔아주는 그리고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 그동안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창업 지원 사업이었거든요. 사회적 기업 육성과 창업 지원 사업, 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 저는 그거 잘했다고 봐요. 그런 역할을 정부가 좀 해주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육성된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미션 중심으로 연합회에 회비를 내고, 네. 또 서비스를 받으면 서비스 이용료로 저렴하지만 좀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협력과 연대가 잘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탈바꿈 한 단계 더 도약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